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유소 콘서트 진행을 맡은 한수정입니다. 이번 한 주 주식시장에는요, FOMC 회의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주식시장뿐만 아니라요, 이런 이슈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이 가격을 정확하게 예상하신 분이 오늘 또 여러분의 암호화폐 시장 전망까지 도와주고 계십니다. 설 연휴에는 주식시장이 쉬어가긴 하지만 또 이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 톡방은 언제나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오늘의 주인공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언제나 참여 가능하니까요. 시청하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공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또 이렇게 주유소 방송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낮에 주식 방송을 매일 안 하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장중 방송할 때에도 가끔 이렇게 코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오프닝에 제가 얘기를 한 대로 FOMC 회의도 있었고 한 주 동안에 주식시장도 좀 시끄러웠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흐름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 게 이전에 제가 이제 파동 분석을 할 때 좀 크게 방향성을 좀 잡아볼 때 저는 이제 11월까지 이제 12월 말 전까지는 12월 FOMC 회의로 공개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상방으로 봤어요. 한 4만 불에서 많이 내려봤자 39,600불 정도를 지키고 달러 기준으로 그 정도 가격대를 지키고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12월 FOMC 회의로 공개되자마자 제가 주식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네. 12월 FOMC에서 뭐가 나왔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 바로 긴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긴축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예요. 테이퍼링은 이제 양적 완화의 속도를 늦추겠다 정도인 거고 금리 인상은 사실 뭐 20bp, 25bp씩 여러 번 올려봤자 많이 올라야 100bp에서 125bp 막 시장에 엄청나게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긴축은 완전 다른 이야기죠. 완전 결이 다른 게 뭐냐면 반대입니다. 양적 완화의 완전 반대말. 풀었던 돈을 회수하겠다. 매수했던 채권 채권을 매도하면서 다시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뺏어가겠다. 이거는 사실 엄청난 악재였어요. 12월 FOMC에 엄청난 악재가 나오고 나서부터 전반적으로 이 현재 3파 크게 5번째 상승 파동, 정말 큰 메이저 5번째 상승 파동 중에 3번째 상승이 끝난 후에 이게 4, 5로가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4파동의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관점 변경을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지난주에요. 지난주에는 제가 없는 동안 정말 많이 내렸는데 지금 일봉으로 복귀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BC,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BC,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게 1, 2, 3, 4, 5. 이게 바로 익스펜디드 플랫이라고 플랫 패턴의 전형적인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3, 3, 5 패턴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일단은 여기서 봐야 할 거는 이제 대부분 코인을 하시는 분들,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 플랫이라는 거는 크게 봤을 때 ABC 조정이죠. 조정은 원래 ABC로 크게 보는데 이렇게 A, B, C인데 이렇게 내려오는 조정인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바로 B가 A의 시작점을 넘어서는데 크게 많이 넘어서면 안 돼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1.105부터 1.382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근데 현재 이 B 조정이 A의 시작점을 약 한 그 딱 패턴에 맞게끔 그 수치에 딱 맞게끔 넘어서 주고 내려오면서 이게 ABC 조정, 이게 플랫 조정이라고 해요. B의 이제 시작 끝점이 A의 시작점을 넘는 이걸 플랫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3, 3, 5 패턴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 제가 나오는 날은 아닌데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정말 많이 내렸죠. 네. 안 나오니까 또 많이 내렸는데 그때 제가 말을 했던 게 강하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강하게 지지를 받을 자리가 유력한 자리가 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코인 방송을 시작한 날도 말을 했던 자리에 33,000불에서 34,000불 두 개 다 의미가 있는 자리다. 34,000불 정도는 여기 시작점을 28,800불부터 69,000불까지를 되돌렸을 때 786에서 884 자리, 886 자리고 그리고
이 자리 32,900불, 즉 한 33,000불 부근은 이 플랫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ABC라고 가정했을 때 1대1 자리.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이 정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하면은 1대1 자리가 정확하게 32,810불이다. 그러니까 약간 32,800불에서 32,900불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지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플랫 335 패턴으로 파동을 완성할 시에 여기를 지지받고 반등 한 48,000불에서 41,000불까지의 반등 후에 다시 한번 강하게 내리면서 정말 2만 불을 이탈하는 그런 강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생겨버렸다. 왜냐하면 긴축은 그만큼 시장에서 악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플랫이라는 개념은 그냥 짧게 설명을 하면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거는 ABC인데 얘는 1, 2, 3, 4, 5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상 원리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이론은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뭐냐? 과매수죠. 과매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원래라면은 B가 A의 시작점을 넘어서면 안 돼요. B의 끝지점이 A의 시작점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플랫 같은 경우는 넘어섭니다. 넘어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큼 넘어야 되지 말아야 될 자리를 넘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힘을 많이 썼다. 매수세가 그만큼 강했다. 근데 여기서부터 내려오면 당연히 그 매수세가 강했던 만큼 과매수 구간에서 더 내려오는 거니까 올라가야 하지 말아야 될 자리부터 더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는 보통 1, 2, 3, 4, 5로 내려오는 게 플랫 중에서는 뭐 레귤러도 있고 러닝도 있는데 이렇게 익스펜디드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3, 4분 패턴.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따가 FOMC 회의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 아직까지도 이 확률은 남아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이 확률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관점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리뷰를 해드릴 관점은 이제 이 관점. 이제 3이고 4조정. 지금 현재 4파동, 크게 5의 4파동이다라는 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이 피보나치상 1대1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4파동 조정 중이다라는 관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고요.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다른 분께서 리뷰를 해주셨던 관점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이 자리부터는 두 가지 관점을 다 봐야 됩니다. 두 가지 관점이 뭐냐?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대1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서 48,000달러에서 41,000달러를 맞고 다시 19,000불. 정말 많이 내려오면은 정말 어디까지 내려올지 잘 모르겠는데 1.382에서 1.5 자리까지 내려오는 마지막 긴 하락 파동이 남았을 확률이 높은데 이게 이 파동을 설명드릴 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엘리엇의 파동 이론. 제가 계속해서 말하죠. 뭐 이런 XB, ABCD 이런 패턴들도 그렇고 엘리엇 파동 이론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냥 이론이에요. 3파동이 전반적으로 1, 3, 5 중에 3파동이 제일 강하거나 길어야 된다는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데이터가 많다는 건데 3파동 확장이 많은 건 맞아요. 보통 3파동이 제일 깁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엘리엇 파동 중에서는 1파동 확장인 경우도 있고 5파 확장인 경우도 있고 135가 같은 크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해진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사고의 유연성을 항상 매매를 하실 때 특히 이런 변동성이 큰 상품을 매매를 하실 때는 사고의 유연성을 필히 길러가지고 좀 대응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관점은 이전에 리뷰했던 그대로 이제 2주 전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코인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벌써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여기 한 47,000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려오면은 33,000불에서 34,000불에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정확히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내려와서 현재 반등이 나오기는 도중이고요. 여기서 올라가서 48,000에서 41,000을 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내려올 거다. 이 관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남아있는 관점이 한 가지. 이거는 좀 지우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를 지우고 뭐가 남아있냐. 1대1 자리까지 지지를 받았으면 1대1 자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코인에서 굉장히 강한 자리예요. 피보나치가 제일 많이 쓰이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에서 1대1 자리는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고 쉽게 이탈되지 않습니다. 쉽게 이탈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관점 한 가지 더. 수렴입니다. 수렴. 바로 이 파동이 수렴으로 마무리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ABCD 수렴이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수렴이 나오면서 현재 이렇게 ABCD를 다시 그려드릴게요. 제가 CD 이 반등 후에 이 자리까지 이렇게 수렴을 다 그린 다음에 본격적인 마지막 상승 파동의 시작, 임펄스의 시작이 나올 확률. 여기서 4조정, 5의 4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5의 5 상승이 나올 거다.
그것도 역시 1, 2, 3, 4, 5 임펄스로 나오겠죠. 이렇게까지 그린 다음에 마지막 상승 파동이 남아있을 확률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반반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대외적인 이슈를 많이 봤죠. 코인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거에 굉장히 민감한, 대외적인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상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이 무슨 말을 하는지, FOMC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연준이 이제 긴축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두 관점, 이제는 반반입니다. 이제는 반반이고 이제 대신에 기준점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기준점을 좀 잡아드리자면 그 기준점은 바로 이 자리예요. 42,333, 42333 자리인데 이게 BLX는 이게 총 브랜뉴 코인 리퀴드 인덱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차트의 평균값을 낸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바로. 근데 이 자리에서는 42,600불인데 요즘 제일 많이 보는 차트가 코인 베이스죠. 코인 베이스에서는 42,333불. 이 반등이 현재 여기서 나오는 반등이 42,333불을 넘는 순간 여유 있게 이 BLX 기준으로 42,600불을 넘는 순간 42,600불을 넘는 순간 수렴입니다. 여기서는 이걸 넘는 순간 파동상이 이 반등이 4반등이 이 1의 고점을 훼손하면 안 돼요. 1의 끝점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반등이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순간 이제는 수렴이다. 어디까지? 한 6만 불 정도까지의 수렴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제일 유력한 자리가 말씀을 드릴게요. 6만 9천 불부터 이게 32,900불로 보면은 이제 피보나치를 지금부터 그릴 건데 좀 복잡한데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32,900불로 본다면 이 786자리, 786자리가 약 6만 1,200불 정도까지 반등 후에 내려온 다음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상승 수렴을 그릴 수가 있다. 충분히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바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설 연휴에 방송을 할 특집에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1.27까지 이렇게 되면서 이 패턴으로 이 나비 패턴으로 그려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카운팅을 하면 되겠죠. 1, 2, 3, 4, 5 어떻게 그려지겠냐면 임펄스 본격적인 1, 2, 3, 4, 5로 올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이건 지금 대충 그린 네. 본격적으로 큰 파동은 남아 있어요. 오늘 결론이 뭐냐? 반반이긴 해도 수렴이든 익스펜디드로 내려오든 결과적으로 현재 5의 4파동 진행 중이고 끝난 후에는 5의 5 상승 파동이 남아 있다. 여러분들 6만 9천 불, 6만 7천 불 여러분 이때쯤 뭐 이제 상승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뭐 5만 불을 지킬 거다, 5만 2천 불을 지킬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파동하는 사람들 중에 뭐 파동상 지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 여기 근처에서 물린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물려 계신 분들도 기다리면은 탈출할 기회를 줄 거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반반 그 기준이 되는 자리는 42,333불. 이건 코인 베이스 기준이고 BLX 기준으로는 42,600불. 이번 상승에서 여기를 훼손하는 순간 이 플랫은 아니고 수렴으로 간다.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두 가지 관점인데 지금 하나는 4만 1,000달러 정도에서 반등 한 후에 그 4만 1,000달러까지 반등이 나온 다음에 하락하는 관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수렴 후에 다시 급등하는 네, 그 양상, 그렇게 두 가지 관점을 제시를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트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파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전망을 정확하게 가격대까지 3,300까지도 조정을 받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차트로는 좀 분석을 해봤는데 FOMC 회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랑 최근에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2월에 돌발적으로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제 상품들이죠. 자산의 이제 악재입니다. 전 세계 모든 자산의 악재예요. 어느 정도 악재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꺾이고 있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악재가 이제 자산 시장의 악재가 나온 건데 연준이 돈을 회수하게 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 최대 소비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에 전 세계 모든 기준금리가 다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자산 시장에는 악재고요. 그 악재가 당연히 코인 시장,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죠. 겪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긴축은 엄청난 악재가 나왔고요. 엄청난 악재가 악재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현재 전반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나스닥 차트로 돌아와서 좀 볼게요. 단기적인 관점, 이제 비트코인 단기적인 관점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스닥 관점으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왜 수렴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은
이전에 제가 주식 방송할 때 코스피가 이제 아직 저점을 안 깼을 때 했던 네. 이야기가 있죠. 현재 이 고양이 차트를 그릴 거다라고 네, 말하면서 네, 네. 고양이의 이제 오른쪽 귀 부분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내려올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던 관점 중에 하나가 나스닥의 하락이 우려돼서 맞습니다. 나스닥이 네. 10%에서 한 15%까지 내릴 것 같아서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거 나스닥 10%에서 15% 정도 하락이 의심된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나라 코스피도 왜냐하면 전반적인 모든 자산 시장의 악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코스피도 따라 내려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15%가 될 거예요. 그 기준은 이 부분을 그냥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이 채널 안에서 이 채널의 이제 입구 크기 항상 여러분들 이거는 항상 적용되는 사례예요. 이렇게 채널을 그리거나 뭐 어떤 패턴을 그릴 때 이 채널을 그릴 때 이 채널의 입구 크기만큼 시세가 분출될 때 그 자리가 강한 지지 라인이 됩니다. 딱 보면은 이 패턴에서 이 채널에서 이 채널이 이탈되는 순간부터 입구 크기만큼 딱 내려오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를 나스닥이 강하게 현재 지지를 받고 있어요. 바닥 테스트가 뭐 시간봉으로 보면 여러 번 나오고 있지만 현재 이 자리를 잘 지지받고 있고 이 자리에서는 아마 반등이 뭐 현재 ABC로 나오고 있나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건 시간봉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반등이 나올 거고 정말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추세의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거와 비교해서 봤을 때 나스닥이 현재 중요한 자리 10%에서 15% 제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조정을 끝마무리하고 현재 반등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반등을 나와주면서 이렇게 ABC로 나와주면서 한 62,000불까지의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수렴으로 끝마무리하고 여기서부터 임펄스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이제부터 FOMC 해석을 하기 전에 단기적인 관점, 이제 비트코인의 일봉이었고요. 이것도 네. 나스닥의 일봉이었으니까 비트코인의 1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추세는 굉장히 중요한 추세예요. 여기서도 그려져 있는데 잘 안 보일 거고요. 여기서부터 5의 3파동이 끝난 자리부터 여기 이렇게 고점을 넘었던 자리까지 쭉 있는 추세선인데 결과적으로 이 추세선이 기준이 될 거예요. 이 추세선이 본격적으로 상승이냐 하락이냐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 여기 이 추세를 결과적으로 넘게 되면은 당연히 42,300불 여기를 넘어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는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이고 그거를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거고요. 이 추세선이 그 추세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 자리고요. 그리고 현재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채널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딱 봤을 때 현재 채널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고 보게 되면은 현재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단기 관점이기 때문에 1시간 봉으로 채널을 좀 분석해 보자면 이 채널의 이탈 방향이 결국 중요할 것 같아요. 채널의 이탈 방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보면은 이거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던 패턴 중에 하나죠. 크랩 패턴인데 아마 앵커님은 지난번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실 네, 건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보통 0.38에서 0.618까지의 반등을 되돌린 다음에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1.618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패턴. 이 패턴이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0.618을 넘지 않았죠. 0.5와 0.618 사이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반등을 하던 CG점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886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결과적으로 A의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니까 이 채널을 완성한 후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1.618 자리, 즉 한 41,100불까지 올라가면서 여기 추세선이죠, 이거. 여기까지 일단은 올라갈 현재는 단기적인 움직임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은 크게 ABC일 수도 있고요. ABC 반등일 수도 있고 여기서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 크게 봤을 때 이게 여기서부터 A, B, C 후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불을 훼손하는 하락이냐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 채널을 한 번 정도 바닥을 더 지키고 이 채널을 상방 돌파하느냐. 결과적으로 여기는 41,100불이니까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42,300불까지 당연히 올라가겠죠. 결과적으로 이 채널의 돌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일단 41,100불은 단기 저항이다. 여기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32,900불처럼 당연히 맞는 지지 라인인 것처럼 여기도 아마 한번 이 패턴대로 가면은 당연히 저항을 강하게 맞을 거고요. 채널의 하단 테스트가 한 번 더 있을 거다라는 관점.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겠고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기를 맞고 내려올 때 이 채널의 하단이 지켜진다면 이 채널의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진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봤던 수렴의 형태로 간다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현재는 이 채널을 그리고 있고 이 채널의 이탈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랩
패턴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배워보지 않았던 차트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 채널의 이탈 가능성 이렇게 선으로도 그어주셨고 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가격이 움직이는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샵 008 2번 최재원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셔서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분봉까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또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는 이제 분석이 거의 다 된 걸까요, 위원님?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차트도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크게 일봉 차트도 말씀을 드렸고 요즘 이렇게 기준이 되는 이제 모든 시장이 기준이죠. 우주의 만물의 중심. 네. 우주의 중심 우리 나스닥 차트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FOMC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가 좀 짧게 끝났나요? 네, 시간이 좀 짧게 끝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비트코인 움직임을 좀 더 보고 한번 좀 네. 보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 중요한 FOMC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FOMC가 현재 어떤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지 이번 FOMC 회의록은 굉장히 애매했어요. 애매했고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원래 좀 더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매파적이었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정말 매파적이었던 거는 12월의 회의록이고 제가 주식 방송에서 계속해서 했던 말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혹시? 뭐였죠? 파월 의장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이전에 네네. 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건 뭐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이션이 계속 현재 뭐 물가지수 오른다, 더 오를 거다 하니까 계속해서 했던 말을 또 해서 죄송한데 네. 앵커님은 또 처음 들으신다니까 아니에요, 우려감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을 네. 만들듯이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면은 그 우려감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잡기가 훨씬 힘들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디플레 양적 완화를 10년 동안 해야 그 자산의 가격에 지금 거의 다 도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고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해서 이거를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급격하게 긴축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디플레가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디플레가 찾아오면은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죠. 정말 인플레보다 훨씬 안 좋은 게 디플레이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은 그걸 알아요. 연준의 파월 의장은 그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는 것 같고 현재 파월 의장이 약간 매파적으로 변한 이유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이죠. 정말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 된지 빠른 시간 안에 바닥을 길 수 있는지 그것조차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현재 지지율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 현재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재임명했죠. 연준 의장으로 재임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 파이터, 인플레이션을 잡아라라는 것 때문에 고용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현재 갑작스럽게 어느 정도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취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저는 새벽에 하죠. 보통 FOMC 뭐 발언이나 무슨 뭐 청문회가 있거나 하면 보통 새벽 3시에서 4시인데 저는 항상 그게 있을 때마다 잠을 안 자고 그걸 꼭 봐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거는 어투에 따라서 쓰는 단어나 억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많이 바뀌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듣는 것과 이렇게 글로 보는 거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듣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 FOMC에서 중요했던 이야기는 5가지 짧게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네. 일단 첫 번째, 조기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예스. 조기 금리 인상 할 거다라고 결정은 맞는데 얼마나 빠르게 할지는 결정한 게 없다. 모른다 아직. 뭐 3월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아직 결정 난 거는 아니다. 다만 뭐 조기 금리 인상 이 자체는 악재죠. 악재는 맞고. 근데 이거 여러분 몰랐던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미 시장에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된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번에 12월에 새로 나온 악재. 이 양적 긴축은 금리 인상 다음이다. 금리 인상 다음이고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있죠. 긴축, 양적 긴축은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결정 역시도 최소 미팅을 다 다음 미팅까지 해봐야 뭐가 결정이 나든 안 나든 할 것 같다. 이 뜻은 금리 인상을 빨리 해서 3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긴축에 관련돼서 결정 사항이 나오는 것은 한 최소 6월에서 7월. 아직 멀었다. 아직 시간이 좀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긴축에 관련돼서는 저도 상상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에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월가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일 거고 긴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23년, 4년 다들 바라보고 있었는데 2022년에 할지도 모른다. 이게 정말 큰 악재였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거. 파월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꼭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지표를 보고 결정할 듯. 제가 이제 주식 백전백승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 기억하나요? 이번 FOMC에서는 들어보세요. 네. 같이 방송을 네. 했으니까. 네. 같이 방송을 했으니까. 네.
그 기억을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너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정말- 갑자기 그거 기억하세요 이러면은 뭔진 모르죠.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FOMC,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가 조금 나올 확률이 높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현재 테이퍼링은 진행 중이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물가 지수가 잡힐 확률이 높아요. 어느 정도는 잡힐 수 있겠죠. 바로 확 잡히진 않아도 왜냐면 금리를 확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25bp, 50bp 이런 20bp, 25bp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잡힐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건 우려감인데 금리를 한번 실제로 올리고 나면은 그 우려감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면 긴축까지 하게 되는 건가라고 하면서 사재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물가 지수가 좀 낮아질 수 있겠다. 물가 지수가 낮아지는 걸 보고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만으로도 물가가 잡힐 것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그때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긴축은 필요 없겠다. 굳이 긴축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양적 완화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있고요. 그 이야기를 그냥 저는 이 4번이 대체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은 아직 결정난 사항 없고요. 지표를 보고 그때 가서 물가 지표, 물가 지수, 고용 지표를 보고 나서 결정할 거다. 아직 결정한 거 아니다. 긴축은 최소 미팅이 2번은 더 있어야 되고 2-3번은 더 있어야 되고 그때 가서 금리 인상 이후일 거고 미팅도 남았고 그때 가서 지표를 보고 그때 가서 물가 지수가 잡힌다면은 굳이 시장에 강하게 부담이 되는 긴축까지는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번 FOMC에서는 나올 거다라고 제가 그때 백전백승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제가 딱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이야기가 나왔어요. 모든 것은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좀 안 좋은 이야기였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고 오래 가는 중이다. 이건 뭐 여러분들 다들 아는 사실이니까 네. 현재 인플레이션이 전혀 잡히고 있지가 않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해석을 하자면 아직은 저는 파월 의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매파적인 척을 하는, 매파인 척을 하는 비둘기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네. 파월 의장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과거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적도 있고 긴축을 한 적도 있고 양적 완화, 통화 정책과 뭐 재정 정책을 이렇게 많이 쓴 시대는 처음이겠지만 처음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조심스러운 겁니다. 항상 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리스크가 되고요. 상승보다 하락 쪽으로 급격하게 움직일 때는 디플레이션이 심하게 일어나면은 정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파월 의장은 점점 더 신중하게 행동할 거다. 다만 현재 그래도 대통령이 자기를 자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거고 자기를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재임명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지만 청문회에서도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뭐고 뭐 현재 BBB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파월 의장을 공격을 해도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그때 가서 상황 보고 최대한 시장에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대답을 하고 뭐든 확정 짓지 않고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정말 그렇게 심해진다면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애매하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매파인 척하는 비둘기고요. 이번 FOMC에서는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어투 자체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했던 건 긴축 자체가 금리 인상 이후고 긴축은 최소 다다음 미팅 이후 아직도 좀 결정 난 거 아니고 미팅을 네. 더 해봐야 알 수 있는 것 이거 말만 나왔을 뿐 그리고 모든 것은 그때 가서 금리 인상 이후에 지표를 보고 물가 지수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 해석이 좀 많이 달려요. 이번 FOMC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역대급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네.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상했던 그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이 수렴의 가능성에 대해서 들고 나왔던 거고요. 네. 이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그러면- 해석하게 되면 수렴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나스닥 역시도 여기를 지키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든 상승을 하든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FOMC 회의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잖아요. 그럼 이 의사록이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짧게 그 마지막 답변을 해주신 건가요? 네, 짧게 일단은 오늘 FOMC만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수렴의 가능성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렴의 가능성 원래는 완전 아니 수렴의 가능성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방송에서는 말을 했는데 긴축이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재예요. 진짜 심한 악재고요. 나스닥 미증시 그러니까 이 돈이 풀리면서 제일 수혜를 많이 본 비트코인과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돈이 제일 많이 몰렸던 미국 증시가 수혜를 많이 받았던 만큼 이 두 상품에는 이 두 자산에는 정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악재였는데 이 악재를 바로 다음 FOMC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풀어줬죠. 아직 결정난 거 없고 지표 보고 결정하겠다. 이거는 시장의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 방향도 이렇게 갔다가 세 번째 바닥을 만든 다음에 상방적으로 갈 확률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 원래는 거의 한 8대2 정도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18,000불, 2만 불 깨지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8대2에서 5대5 정도로 돌려놨고 5대5라면 우리는 매매를 할 때 그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 그 기준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41,000달러를 돌파를 강하게 못 해준다면 단기적으로 이 채널을 돌파를 못 해주고 이 저항 라인, 이 빨간색 저항 라인을 돌파를 못 해준다면 다시 한번 내릴 수 있는 가능성,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왜 내려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보시는 걸까요? 1대1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네. 반등을 약 0.786짜리까지 돌려준다면 내려온다면 1.38에서 1.5, 1.618은 가면 안 되고 1.618을 가면은 상승의 모든 기준이 상승의 기준이 1.618은 1,500인데 여기를 간다면 상승의 모든 기준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자리지만 약 한 1.38에서 1.5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다. 이게 18,000, 만약 한 19,000불 정도에서 19,000불 정도? 많이 내려오면은 뭐 16,000불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8,000, 9,000불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거다.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여기 근처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뭐 코인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쭉쭉 선을 그어봐서 18,000, 19,000달러까지 이제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가격 변동이 좀 꽤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원래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은 달러 대체 자산이라고 봤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뉴욕 시장과 이렇게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증시과 비트코인의 네. 디커플링 이야기. 네. 디커플링은 사실상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시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자산 시장의 공통적인 악재 때문에 현재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이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미 증시는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들 비트코인이 원래 워낙 변동이 심한 친구라서 그러니까 뭔가 자기 시장에 자기 자체적으로 크게 호재나 악재가 없으면 그냥 자기 따라가고 싶을 땐 나스닥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원하면 따라가고 갑자기 또 확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나는 굳이 따라갈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거야. 특히 뭐 이 코인 시장 자체에 호재와 악재, 뭐 이런 큰 호재와 악재가 있을 때는 따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모든 시장이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뭐 파이터, 인플레이션을 없애는 이런저런 수단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이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방향을 상방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추가적인 강한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의 디커플링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옆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해도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같이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 정보도 더 자세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또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차트에 로그를 적용하고 추세선을 그려야 하나요? 혹은 미적용하고 그려야 하나요?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위원님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 적용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추세를 그릴 땐 저는 적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이유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딱히 이유는 없어요. 제가 이제 네네. 이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추세선은 보통 적용을 안 했을 때 더 잘 맞기 때문에 저는 적용을 안 하고 분석하는 스타일이고 이거는 각자 분석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제가 뭐라고 정해줄 수는 없는데 현재 제가 그린 이 추세선은 로그를 적용하지 않고 그린 추세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 관점을 참고하실 거면은 여기서부터 이때 3파동이 끝나는 자리가 65,000불 정도죠. 여기서부터 이때 반등했던 자리 약간 53,300불 정도의 추세를 잇는 이 추세선을 그린 다음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봤을 때 여기 오버슈팅이었어요. 사실 이건 오버슈팅이었고 이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때는 여기를 지켜줬었고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면서 현재 돌파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내려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할 때도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면은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패턴이 만약에 이 수렴 형태로 간다면 또 한 가지 패턴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헤드앤숄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 왼쪽 어깨
머리 올라갔으니까 결국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까지 내려오면서 헤드앤숄더 패턴까지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수렴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왜냐하면 이번 FOMC에서는 생각한 것만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저런 패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저런 패턴과 이제 파동 이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전에 저랑 이제 동시에 방송을 하시는 그분께서 이제 파동을 워낙에 중심으로 분석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그렸던 이런 관점들 이게 하모닉 패턴이라고 하죠. 하모닉 패턴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 그다음에 엘리엇 파동 이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모든 참고하는 보조 지표일 뿐이에요. 보조 지표일 뿐이고 이론은 그냥 이론이고 정해진 정답지가 아니에요. 그대로 파동 이론이 정말 딱딱 맞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5만 불, 6만 불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파동 분석하시는 분도 그랬고 12만 불 갈 거다, 15만 불 갈 거다, 더 올라갈 거다 그랬죠. 근데 저는 그때 주식 저랑 방송 같이 하면서 제가 비트코인 관련주 이야기할 때 저는 여기 위쪽에서 내려올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크게 내려올 거다. 크게 내려올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네. 이야기를 저는 관련주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론 파동 이론에는 카운트가 있고 대체 카운트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게 방향성을 잡고 단기적인 관점 차트가 그려주는 이런 중간중간 순간순간 보여주는 이런저런 증거들을 놓치지 말고 그에 맞춰서 해석이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론도 그렇고 이 패턴도 그렇고 사람들의 심리,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 그다음에 세력들의 어느 정도의 움직임 이것들 전부 다 당연히 이런저런 심리에서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 이론을 분석하는데 대외적인 이슈를 왜 대입시키냐? 심리 때문에 그려지는 거니까 당연히 대입을 시켜야죠. 대입을 시켜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결과적으로는 플랫으로 갈 확률이 높겠다. 4파 조정으로 갈 확률이 높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12월 FOMC에서 나왔던 긴축 때문이었던 거고 이제 이번에 올라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52,000불, 5만 여기서 반등할 때 제가 말을 했죠. 기본적으로 프랙탈 관점으로 봤을 때 보통 이렇게 긴 꼬리를 메우면은 긴 꼬리로 반등을 하면은 보통은 메우거나 이탈할 확률이 높다. 지금까지 그래 왔다.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은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여기까지 반등했을 때도 아직까지 수평 매물대를 못 뚫어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겠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때까지도 아마 여러분들은 왜냐면 제가 코인 방송을 처음 나왔을 때니까 여러분들은 믿지 않았을 거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죠. 다양한 이야기. 왜냐면 아마 물리신 분들이 많았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예민해졌을 것 같아요. 이제 그분 말대로라면 올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려와서 갑자기 여기서 더 내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예민했을 거고 제가 그때 예상했던 자리가 48,100에서 39,600 여기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내려오니까 제가 또 이때 방송을 해서 더 내릴 거다. 이러니까 또 예민해져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시장에 여러분 항상 희망 회로라고 하죠. 네. 내가 바라는 대로 갈 거야. 나를 살려주러 갈 거야.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앵커님이 돈을 잃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이 시장은. 여러분들 모든 전 세계 사람들 모든 자본이 다 들어와 있는 상품 중에 하나고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누군가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더 돈을 벌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세력이죠.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야 세력이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상대로 나는 여기서 물렸으니까 나를 살려주러 올 거야.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은 나중에 10만 불, 15만 불 갈 거야. 근데 55,000불에 사가지고 32,800불까지 물린 다음에 10만 불을 가면 무슨 메리트가 있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하락 지표가 강하다. 여기서는 심지어 4시간에서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강하게 뜨면서 위험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여기서 버텨서 52,000불부터 32,900불까지 약 2만 불의 하락을 온몸으로 받아낼 필요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다시금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주는 단기적인 파동 이론이고 제가 자주 애용하는 하모닉 패턴이고 전부 다 그냥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프랙탈 관점을 기반으로 많이 나오는 확률 높은 패턴들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거지 정답지는 아닙니다. 항상 시장이 주는 단기적인 증거를 무시하지 말고 그냥 과감한 손절도 가끔은 필요할 수 있는 거고요. 과감한 매수도 필요할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의 흐름을 너무 무시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그 맹신하는 그 파동 이론, 하모닉 패턴 전부 다 그냥 이론일 뿐이다. 정답지는 아니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여기서 지금까지 와서는 제가 코인 방송을 총 4번 했나요? 지금까지 4번 했던 것 중에는 제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FOMC 12월에 나왔던 FOMC에 대한 악재, 12월에 FOMC에서 나왔던
정말 큰 악재가 이번 1월에 회의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아마 2월, 3월 더 해소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수렴의 확률이 높아졌고 여러분들 물려 계신 62,200불까지의 반등 가능성도 반 정도는 생겼으니까 그 기준점 첫 번째 이 추세선, 두 번째 여기 42,333불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너무 맘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락장을 전망하시는 분들은 비난과 명예를 동시에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까 전에 18,000달러에서 19,000달러까지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지지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그 18,000, 19,000달러 이후에 지지 반등 18,000, 19,000달러는 언제까지 지금 기간을 잡아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기간 같은 경우는 3월 금리 인상 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3월 금리 인상 이후로는 아직 3월이라고 정해진 건 아닌데 조기 금리 인상 이후에는 물가지수가 조금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실제로 금리를 조기 금리 인상 할 거다가 아니라 실제로 금리를 올렸다는 거. 그리고 첫 번째 금리를 올린 시점부터 긴축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지게 되죠. 실제로 금리를 올려버렸으니까. 이 우려감이 사라진다는 거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반등이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여기까지가 아마 3월일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이후부터 본격적인 임펄스 상승 파동으로 다시 한번 갈 확률이. 결과적으로 여러분, 금리 인상이 여러분들 악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리 인상은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에요. 올려봤자 20bp, 25bp 이거 올려봤자 크게 시장에 여러분들이 막 체감할 정도의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는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긴축이라는 거는 완화를 뚝 멈춰버리고 완화해서 풀었던 돈들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악재입니다. 긴축만 안 하면 돼요. 근데 3월 금리 인상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저는 긴축을 할 필요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네. 된다면 전 세계 시장이 다시 한번 환호할 수 있는 혹시 우리들이 말하는 이제 꿈의 상승장, 불장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8,000불, 19,000불까지 내려가는 시나리오로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면 제가 했던 말이 있죠. 만약에 이게 4파 조정이 아니고 그냥 5에 3 나오고 4,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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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가 또 나와야 된다면 그 상승의 한계점은 아마 한 10만 불에서 12만 불 정도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만약에 이게 플랫이든 아니면은 수렴이든 간에 4파 조정이 이렇게 수렴의 형태든 플랫의 패턴이든 나온 거라면 여기서부터 5에 이제 4파동이 끝난 거고 5에 5파동이 임펄스로 그려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만 불에서 20만 불 정말 높게 본다면 25만 불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외쳤던 거죠. 3억 하나로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예, 그 프리미엄, 프리미엄이죠. 한국 네. 프리미엄까지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3억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 4파 조정이 어떻게 끝나는 거에 따라서 현재 4파 조정으로 결론이 지어졌어요. 이거는 네네. 예외가 변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변수가 없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한 그대로 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저도 이만큼까지 맞췄으면 좀 칭찬 좀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렇게까지 네. 정확해도 되나 싶을 지금 정도로 뭐 맞추고 유튜브에도 있는데 칭찬 보내주시는 네. 분들도 많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럼 말씀하셨던 게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시장이 다시 또 화랑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럼 금리 인상 이후에 비트코인도 반등 가능성 확실히 있다라는 말씀이실 걸까요? 네, 현재 이 긴축의 해석을 저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시장도 긍정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발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애매하죠. 모든 것은 지표를 보고 결정할 듯.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해요.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제가 기다렸던 답변은 맞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을 뿐. 근데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엄청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바닥을 테스트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현재 시장의 반응은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현재 두 가지 가능성을 반반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만약에 내려오든 오르든 간에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내려왔을 때는 금리 인상 이후에 실질적으로 긴축을 안 할 수 있다,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이 한 번 더 환호할 거고 이대로 그냥 해석 자체를 시장이 저는 제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근데 저처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대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7, 8, 6짜리, 그러니까 69,000부터 현재 32,800불까지의 7, 8, 6짜리까지 올라간 다음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이 하모닉의 버터플라이 나비 패턴을 그리면서 1.27짜리까지부터 올라가는 임펄스의 본격적인 시작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이라면 알트코인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그것만 답변 들어볼게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알트코인도 역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뭐 여러분들 나중에는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시장에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게 사실 뭐 15만 불, 20만 불, 25만 불까지 간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 현재 NFT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뭐 코인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중에 3년 뒤, 4년 뒤에 우리가 제가 방송을 그때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럴 때가 있었지라고 이야기할 때가 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샵 008 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여기에서 또 못다 나눈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또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뭐 주식시장은 쉬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 설 연휴에는 대체로 암호화폐 시장이 좀 부진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어떻게 하시나요? 그게 하필 딱 그때 설 연휴에 부진했다와 이 파동의 시점이 너무나도 맞아 떨어지니까 사실 오. 좀 무서운 게 있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이 수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지 현재까지의 시장의 해석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시장이 막 엄청 이걸 좋게 해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매수 제 방송을 보고 믿었던 분들은 1대1 자리 32,800불에서 900불 자리를 지지를 받았을 때 겁내지 말고 매수를 했을 거예요. 뭐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뭐 아니면은 뭐 롱 포지션을 가져가든 어떤 형태든 매수의 포지션을 가져갔을 텐데 그 매수의 포지션 현재까지는 보유해도 괜찮습니다. 현재 A, B고 이게 C까지 왔는데 여기서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를 지켜준다면 결과적으로 여기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동그라미가 갑자기 안 보이는데 여기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 핵심이 되겠다.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탈출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매도의 자리 41,100불, 약간 44,800불에서 41,000불 사이는 일단은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제가 노란 톡방에서 말을 해요. 계좌의 리밸런싱. 이제 좀 리스크가 높은 매수 자리나 내가 매수 평단가가 딱 봐도 별로다. 만약에 정말 매수를 여기서 했으면 매수 평단가가 여기서 여긴 별로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기만 해도 손실입니다. 내가 매수한 자리가 평단가가 별로거나 저점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좀 현재 이렇게 힘을 많이 준 강하게 매수 포지션을 지나치게 많이 잡았다. 계좌에 뭐 평균 100%를 다 매수를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좌의 리밸런싱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리스크 관리 재매수를 준비하는 그런 리밸런싱이 필요한 자리가 네. 약 48,000에서 여기 4038부터 4400부터 41,100까지 이 자리는 계좌의 리밸런싱이 필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내려와서 채널 하단을 테스트한 다음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딱 여기는 아니더라도 살짝 여기 위에서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이 있으면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41,100이라고 기준을 했을 시에 굉장히 많은 이 손실폭을 비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의 리밸런싱이 필요한 자리가 4400에서 41,100에 있고 여기서 만약에 계좌의 리밸런싱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을 가져간 다음에 다시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를 지지를 받는다. 딱 추세선이 필요는 없어요. 매수가 너무 네네. 강하면 꼭 안 내려오기도 합니다. 패턴을 완성할 때. 만약에 여기 근처를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다시 힘있게 여기서부터는 진짜 힘있게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7,000달러 그리고 41,000달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의 뭐 리밸런싱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저 채널 안에서 상승을 장기적으로는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단기적인 거죠. 이거는 1시간 봉이기 때문에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패턴 제가 말씀드렸던 하모닉의 크랩 네. 패턴을 그려주면서 팔을 쭉 뻗어서 집게를 쭉 뻗어서 여기 41,100불까지 그려주면 이렇게 되면 크랩 패턴의 완성. 패턴의 완성은 뭐냐? 단기적인 추세의 변환. 이게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인 추세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41,100불 여기서는 크랩 패턴의 완성 후에 단기적인 추세의 변곡점이 나타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게 확률이에요. 모든 확률. 제가 또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차트 매매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가위바위보 같은 거다. 가위바위보 같은 거다. 차트가 여러분들 차트에 이런저런 힌트가 있긴 하지만 매매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막 발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매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매는 가위바위보 같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게임 갬블이랑도 어느 정도 결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가 올 수 있는 자리, 내가 승률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 흐름에서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확률이 높은 게임에 내 돈을 거는 것, 내 포지션을 잡는 것,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차트 매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트 매매는 그냥 가위바위보 같은 거예요. 제가 앵커님과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앵커님이 3회 연속 가위를 낸 다음 네. 3회 연속 묵을 냈어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보를 내겠죠. 보를 낼 확률이 높잖아요. 네. 이걸 보고 나서 저는 3회 연속 가위를 내려고 준비를 하는 패턴, 준비를 하는 이거 자체가 차트 매매의 본질입니다. 차트엔 정답은 없고요. 항상 진입 자리와 손절 자리, 가성비를 계산하면서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큰 상품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알트코인들은 진짜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상품들은 이 가위바위보 차트 매매의 본질을 이해를 잘 하신 다음에 항상 리밸런싱과 재매수, 매도와 매수를 꼬박꼬박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최재원 위원님이 마지막까지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위원님에 대해서 칭찬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주유소 2부에서는 또 수익률 대결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